과연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792년 9월 20일 발미 전투가 벌어진 날입니다. 이 작은 언덕에서 벌어진 포격전이 없었다면 나폴레옹도 현대 민주주의도 심지어 우리가 아는 유럽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겨우 몇 시간의 전투가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발미 전투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1년 여름,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부터 살펴보죠. 당시 프랑스는 입헌군주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의회와 권력을 나눠 가져야 했죠. 하지만 루이 16세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도망이었어요. 1791년 6월 어느 날 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몰래 튜르리 궁을 빠져나와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였고 그곳에서 왕당파 망명 귀족들과 합류해 반혁명 전쟁을 일으킬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각되고 맙니다. 국왕 일가가 무장 경비병에 둘러싸여 파리로 끌려오는 모습을 본 프랑스 국민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국왕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프랑스 정치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1791년 9월에 새 헌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지만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의회 좌석 배치가 오늘날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장석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자코뱅파가, 오른쪽에는 보수적인 폐양파가 앉았거든요. 자코뱅파는 세금 제도부터 교회 제도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 했습니다. 반면 폐양파는 혁명이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으니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가 주목한 해결책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자코벤파는 전쟁을 통해 국민을 단합시키고 혁명 이념을 유럽 전체에 퍼뜨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실 프랑스가 패배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혁명이 끝나고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국의 패배를 바라는 국가 원수라니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1792년 당시 유럽 열강들의 최대 관심사는 프랑스가 아니라 폴란드였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당하고 있었거든요. 1791년 8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필리츠 선언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루이 16세의 안전과 권위 회복이 모든 유럽 군주들의 공통 관심사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내부의 전쟁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지롱드파로 불리는 온건 자코뱅들은 전쟁이 프랑스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선전포고를 결정했습니다. 전쟁 선포와 함께 프랑스 전역에는 승리에 대한 낙관론이 퍼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혁명의 혼란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상태였거든요. 장교진의 거의 절반이 망명을 떠났고 남은 장교들은 부하들과 정치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첫 번째 목표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즉 현재의 벨기에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딜롱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총을 맞고 총검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그의 시신은 불 속에 던져졌죠. 프랑스의 빠른 승리에 대한 꿈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여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1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며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브룬스윅 공작이었습니다. 당대 유럽 최고의 장군으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죠. 1792년 7월 25일 그는 역사에 남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왕가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파리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복수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브룬스윅 선언은 프랑스에 완전히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였고 8월 10일 국민방위군이 튜르리 궁을 습격하는 사태로 이어졌어요.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은 입법의회로 피신했지만 사실상 자코뱅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군대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정부는 마비 상태였으며 적군은 파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프랑스군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침공의 참패 이후 프랑스군 수뇌부는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구왕립군 베테랑들을 다시 전장으로 복귀시킨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방에서 계속 몰려드는 신병들의 수준에 맞춰 전술과 교리를 단순화했죠. 8월 23일 국경 요새 롱위를 점령한 브룬스윅은 9월 2일에는 베르댕 요새도 함락시켰습니다. 베르댕 함락 소식은 파리의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켰어요. 자코뱅당 지도자 조르주 당통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 전쟁만 치러왔다며 이제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파리 내부에 간첩들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부채질했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감옥들을 습격해 발견되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른바 9월 학살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새로운 지휘관으로는 켈러만 장군과 뒤무리에 장군이 임명되었습니다. 뒤무리에 장군은 아르곤 숲에서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적이 남쪽으로 우회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북쪽 고개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브룬스윅 공작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 뒤무리에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켈러만의 중부군이 뒤무리에를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어요. 켈러만의 부대에는 프랑스군 최정예 연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뒤무리에에게 다시 공격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뒤무리에는 과감하게 연합군의 후방으로 진격해 그들의 보급선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죠. 더 이상 진격을 계속하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한 브룬스윅은 프랑스군과 결전을 벌이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 혁명군을 완전히 격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792년 9월 20일 새벽 발미 주변의 구릉지대를 짙은 안개가 뒤덮었어요. 동쪽에서 진군해온 브룬스윅의 선발대는 라린 마을을 지키고 있던 발랑스 장군의 부대와 마주쳤습니다. 발랑스의 병사들은 구왕립군의 베테랑들이었는데 이들은 치열한 저항을 벌이며 나머지 프랑스군이 발미 서쪽 능선에 진을 칠 시간을 벌어주었죠. 브룬스윅은 이토록 단호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더 많은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공격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양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프랑스군 약 3만 6천 명, 프로이센군 3만 4천 명이었죠. 양측 모두 포병대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56문으로 수적 우세를 점했지만 프랑스군의 40문은 고지대라는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포병대가 다른 병과에 비해 혁명의 혼란을 덜 겪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규율이 잘 잡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유명한 그리보발 체계의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양측이 귀청이 터질 듯한 포격을 퍼붓는 동안 쥐무리에와 켈러만은 전선을 따라 이동하며 날아오는 포탄에 몸을 노출시키면서도 병사들을 격려했어요. 프랑스군은 그해 여름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혁명가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포격전이 길어지면서 프랑스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어요. 오후 1시, 브룬스윅은 마침내 전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프로이센 보병들이 프랑스 포진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지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프랑스 포탄에 맞아 쓰러지는 병사들이 늘어났죠. 불과 몇백 미터를 전진한 후 브룬스윅은 더 이상의 진격이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혁명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군이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센군의 포탄이 프랑스군 탄약마차에 명중하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병사들이 쓰러지고 포격이 잠시 중단되면서 양군 병사들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폭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로이센 장교들은 브루스윅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브룬스윅은 망설였습니다. 한편 젊은 프랑스 준장, 훗날 루이 필리프 왕이 될 인물이 기마 포병대 2개를 이끌고 전진해 전선을 보강했죠. 켈러만 역시 그 자리에 서서 모자를 치켜들며 조국 만세 외쳤습니다. 이전의 교전에서 프랑스군은 위험 징후가 보이기만 하면 바로 무너졌어요. 하지만 발미에서는 달랐습니다. 구 왕립군 베테랑부터 초보 지원병까지, 지친 포수부터 용감한 장군까지 모든 프랑스군이 굳건히 버텼죠. 하지만 이는 분명히 프랑스 혁명사의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 왕립군의 지원을 받은 혁명군이 굳건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저지해낸 것입니다. 다음 날 승리 소식에 용기를 얻은 프랑스의 새로운 국민공회는 군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프랑스 공화국을 선포했죠. 전투 후 상황은 급속도로 연합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프랑스군은 더 나은 방어 지형으로 후퇴했지만 프로이센군은 적대적인 지역에서 홀로 버텨야 했어요. 9월 내내 계속된 폭우는 군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고 탈영과 질병으로 브룬스윅의 주력 병력은 1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브룬스윅은 후퇴를 결정했어요. 잘 훈련된 그의 병사들은 무모한 모험에 희생시키기에는 너무 소중한 자원이었거든요. 게다가 동유럽 정세가 더욱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마지막 연합군 부대가 라인강을 건너 독일로 돌아갔죠. 발미 전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포격전이었지만 이 전투는 프랑스 혁명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유럽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은 순간이었어요. 만약 발미에서 프랑스군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룬스윅의 군대가 파리에 입성했을 것이고 루이 16세가 왕좌를 되찾을 것입니다. 혁명은 끝났을 것이고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등장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민족주의도, 민주주의도, 인권 선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발미의 작은 언덕에서 프랑스군이 보여준 저항 정신은 이후 20여 년간 계속될 나폴레옹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전쟁들을 통해 유럽의 구체제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근대 국민국가의 시대가 열렸죠. 발미 전투는 또한 시민군의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어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시민들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최정예 직업 군인들과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민족주의 시대의 핵심 개념이 되었죠. 흥미롭게도 발미 전투에 참가한 많은 인물들이 이후 나폴레옹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무리의 장군은 나폴레옹의 원수가 되었고 켈러만 역시 제국의 원수 반열에 올랐어요. 심지어 프로이센 측에서 참전한 젊은 장교 중에는 훗날 나폴레옹과 대결하게 될 분리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미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권 신수설에 기반한 구체제와 국민주권에 기반한 신체제 사이의 첫 번째 본격적인 대결에서 신체제가 승리를 거둔 거죠. 물론 이후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나폴레옹의 독재, 왕정복고 등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지만 발미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고 구체제로의 완전한 복귀는 불가능해졌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 마이너스, 국민주권, 인권, 법 앞의 평등, 종교의 자유 등이 모두 이 작은 언덕에서 벌어진 몇 시간의 전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발미는 이런 가치들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준 첫 번째 무대였던 것입니다.